저는 수학을 전공했고 계속해서 수학 쪽으로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좋습니다. 예, 지금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이 많아서 저 손이 많이 올라가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래서 저는 전체의 수학을 갖다가 오늘 제가 이제 할 내용이 과거의 수학, 미래의 수학, 또 현재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수학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는 분야에 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의 수학이나 미래의 수학이나 또 현재의 수학이나 지금 1시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거는 사실상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수학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되었는지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수학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수학은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류의 진화 단계에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제일 앞에 있는 이게 여기에서 이 뭐라고 혹시 인류 최고 그렇죠. 잘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주 뭐. 자, 그다음 이건 뭘까요? 호모사피엔스. 지금 인류. 이거는 뭘까요? 호모사피엔스. 이게 호모사피엔스고 여기 해놓은 거를 혹시 호모사피엔스라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조금 다르죠? 디지털 인공지능. 이게 지금 이제 인류의 진화 단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 사실상은 지금 인공지능을 갖다가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러한 픽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화가 단계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그 다음 단계는 아마 인공지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 때 지금 수학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35,000년 전에 35,000년경에 추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류한테 가장 필요한 거는 뭘까요? 의식주겠죠. 의식주 중에서 먹는 거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는 사냥을 아마 했을 겁니다. 사냥을 하면 뭐 달려가는 토끼를 잡든지 달려가는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얼마의 속도에 가서 어느 정도로 가서 그거를 잡아야 될지 또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로 화살을 날려야 될지 창을 날려야 될지 얼마의 그 포물선을 그려야 될지 이런 거를 아마 예측을 해서 던졌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전문 용어로는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추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막 던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서부터 아마 수학은 시작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유물이 요겁니다. 미앙카에서 발견된 개코 원숭이뼈로 되어 있는 29개의 색입눈이 있다는 거는 아마 무언가를 헤아리기 위해서 끊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발견된 거 하고 또 하나 존재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상무라는 이거는 콩고에서 발견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개코 원숭이의 그 종아리뼈에 지금 나와 있는 색입눈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표시를 해놨죠. 근데 이 표시해놓은 거를 가만히 보니까 19, 17, 13, 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해보니까 60이 되어 있어요. 60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0진법. 그렇죠. 60진법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시간에 지금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문명이 발달한 바빌로니아 같은 데서도 세기 문자로 60진법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진법이
진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여기가 약 8,000년 전에 아마 이게 되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다음 또 사람들이 다시 연구를 해본 결과 약 3만 년 전일 것이다 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추정 기간은 8,000년에서 3만 년으로 아주 긴데 그때 당시에도 이러한 색입눈을 가지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60진법이라는 걸 아는데 이것 말고도 우리는 많은 진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저기 놀이터 같은 데 가보면 이제 동생들 한 2~3살 되는 동생들이 숫자를 셀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 둘, 그리고 더 이상 모르면 많다, 적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고대는 진법이 하나, 둘,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하나, 둘, 그 다음에 two and one, two하고 one하고 하나, 둘, 셋이 없습니다. 그 다음 셋을 할 때는 two, one, 그 다음에 two, two. 그게 바로 무슨 진법입니까? 이진법입니다. 두 개가 끝이에요. one, 하나, 둘,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족이 있었냐면은 숫자를 손을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1, 2, 3, 4, 그 다음에 hand, 손입니다. 그래서 오진법을 또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6은 hand and one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오진법을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 오진법은 농부의 달력에서 1800년도까지 오진법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진법을 사용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몇 진법입니까? 10진법입니다. 10진법은 아마도 손가락 10개이기 때문에 10진법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가장 편리한 방법이니까. 그런데 손하고 발하고 합하면 몇 개입니까? 20진법도 있었어요. 근데 마야 사람들은 약간 달랐어요. 마야 사람들은 몇 진법을 사용했냐면 20진법에다가 18을 곱합니다. 처음에는 1,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8 곱하기 20을 합니다. 그러니까 18하고 20을 혼용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18 곱하기 20 하면 얼마입니까? 360. 즉 달력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달력이 360이죠. 자, 그래서 마야 사람들은 18하고 20하고 이렇게 이게 지금 마야 달력에서 마야에서 사용한 숫자들을 지금 나열해 놓은 건데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대에서 이제 진법을 사용했는데 수학이 왜 필요했을까? 그 다음에는 아까 저기 잠깐 얘기했던 거 사냥을 할 때 도구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맞히기 위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수학을 사용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류사에서 국가가 생기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학은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계산을 해야 됐거든요. 예를 들면 이집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집트에서는 그 나일강이 있는데 나일강 하류에 홍수가 나면 나일강 하류에 있는 비옥한 토지가 경계선이 하나도 없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 경계선을 갖다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재어야 되겠죠. 그 재는 것 때문에 어떻게 잴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기하학입니다. 어떤 도형에 의해서 잴 수 있을까 하는 기하학이 그렇게 해서 발달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세금 같은 것도 매기는데 어느 누구한테 얼만큼의 세금을 매겨야 되는지 이러한 것도 다 수학에 따라 수학이 발전하면서 발달하게 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많이 나온 것들이 뭐냐, 이집트에 남아있는 유물 중에서 뭐가 있느냐면은 아메스 파피루스라는 게 있는데 그 파피루스라는 건 사실상 그 나일강에 있는 그 풀, 그러니까 종이를 얘기를 합니다. 뭐 나무로 가지고 종이를 만들듯이 그 쓰지 있는 재질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메스는 서기관이죠. 서기관이 문제를 적어놓은 거를 갖다 아메스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가장 오래된 유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던 60진법을 했던 바빌로니아에서는 세기 문자를 얘기해가지고 점토에다가 세기 문자를 적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유물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또 수학이 또 발전하게 된 게 뭐냐 하면 그 예전 같은 경우에 뭐 특별하게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언제 농경사에서는 언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언제 추수를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달력을 제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별의 움직임이나 달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학이 발달하고 그래서 천문학자하고 수학자가 같이 일을 갖다가 이제 같은 사람이 천문학하고 수학을 담당하기도 하는 것, 같은 그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늘의 별의 움직임을 보고 그걸 또 왕한테다가 또 고해서 왕이 전체를 다스리게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제들이 또 많은 수학자가 사제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학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지금까지 하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까지 하는 거는 웬만큼 여러분들이 감당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중학교에 지금 조금 가보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부채꼴 이런 거를 보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부채꼴이 아니고 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합니까? 파이알 제곱이죠. 파이알 제곱 맞습니까?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럼 3.14를 모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3.14를 모르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미세하게 나누어서 사각형으로 구한다. 미세하게 나누어서 사각형으로 구한다. 또 원의 넓이 구하는 거는 이제 중학생들 보면은 파이알 제곱이라는 거 다 알고 초등학생들은 아마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렇게 알 겁니다. 그렇죠? 이제 파이라는 거는 다 사실상은 무리수죠. 계속 나가는 겁니다. 3.14에서 더 나가는 수가 파입니다. 근데 이제 3.14를 몰랐다면 왜 옛날에는 3.14를 모를 수도 있었잖아. 그죠? 3.14를 몰랐으면 어떻게 구했을까요? 아까 학생이 얘기했듯이 막 쪼개가지고 그죠? 막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원이 있으면 원을 갖다 길다랗게 내려가지고 막 쪼갰을 거야. 그러니까 밑변 곱하기 뭐 여기 이 선을 갖다 이제 어떻게 구해야 되지? 그게 이제 필요한 거죠. 또 어떻게 구했을까? 예, 잘합니다. 아르키메데스가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렇죠? 아르키메데스가 그렇게 구했습니다. 원이 있으면 원 안에 정다각형을 그리고 원 밖에 외접하는 정다각형을 그려요. 그러니까 정다각형을 두 개를 갖다가 그려가지고 그래서 그 정다각형을 그러니까 길이는 구할 수 있는데 파이를 몰라서 곡선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하는 방법. 또 어떻게 구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구했답니다. 지름을 15분의 13을 했답니다. 15분의 13. 그걸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구한 거예요. 15분의 13. 지름의 15분의 13.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뭐, 잠깐만 그냥 재미로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15분의 13 하면 어떤 반지름이 R이면은, 지름은 아마 2R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5분의 13 곱하기 2R.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 변으로 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요거를. 그럼, 이제 잠깐만 하고 말 거네. 15분의 13 곱하기 2R.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지름이고, 그러니까 R은 반지름이고, 그러니까 2R 되니까 지름이죠. 그러니까 원이 있으면 이거를 15분의 13을 하는 겁니다. 여기가 2R, 반지름은 R. 그러니까 이렇게 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15분의 13을 해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면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13 제곱 곱하기 4 곱하기 R의 제곱.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파이 R 제곱하고 같으면 이 R 제곱, R 제곱은 같으니까 파이가 한 약 얼마 정도 되는지 나올 거예요. 한 얼마 정도 나오는? 암산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3.004 정도 나옵니다. 즉 계산하면 3.004. 그러니까 파이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러니까 대충 저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살상은 요거 예전에는 이거 못 구합니다. 저기 얘기했는데 원하고 똑같은 정사각형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이 넓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을 구하는 문제를 원적 문제라고 합니다. 구할 수 없어요. 왜? 파이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숫자가 딱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숫자를 갖다가 15분의 13 하면 3 정도를 가지고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저 때만 한 게 아니고 저 이집트만 저렇게 한 게 아니고 중국 수학에도 보면 약 3을 가지고 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충 3이 되더라. 3.14 얼마 되는 거는 이제 무리수가 된다는 거, 무리수가 돼서 구할 수 없다는 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는데 저렇게 하는 거죠. 자, 요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부터 시작해서 17세기 정도 될 때까지 웬만한 수학은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17세기가 되면서 갑자기 수학이 어려워집니다. 자, 미적분이 들어오고, 미적분에서는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뉴턴하고 라이프니츠가 둘이서 싸움을 합니다. 논쟁을 합니다. 뉴턴은 누구냐면 영국 사람이에요. 아이작 뉴턴, 영국 사람이에요.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먼저 미적분을 발견했냐 가지고 둘이서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작 뉴턴이 승리를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이제 여러분들 아직까지 미적분은 모르겠지만 사용하는 기호들은 이제 라이프니츠의 그 기호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영국은 섬나라이고 독일은 대륙에 속해 있으니까 섬나라에서 이제 그거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영국이 많이 뒤처졌다고 합니다. 그 논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게 미적분이 발견되고 17세기를 지나면서 수학은 더욱 세분화가 되고 더욱 전문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지나면서는 수학이 너무 전문화가 되어서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 전문 분야가 아니면은 웬만한 사람은 자기 분야가 아니면 이해하기조차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이게 좋은 장점도 있는데, 물론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장점도 있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웬만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아마 한 번쯤은 되짚고 갈 수 있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너무 전문성이 있으니까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게 단점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세기서부터는 이제 난해해졌는데, 이제 지금 이제 그렇게 쭉 흘러와서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제 그렇게 흘러와서 이제 현재 수학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하고 수학은 그러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4차 산업혁명하고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자, 제일 첫 번째 혁명이라는 건 갑작스럽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1차 때는 간의 수거금이 대량 생산으로 이어집니다. 자, 스팀 전기 그런 것도 인해서 대량 생산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전기가 도입되는 2차 산업혁명 때는 육체 노동이 기계가 대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3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컴퓨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무 노동까지도 컴퓨터가 대신을 하게 되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머신러닝이라고 기계 학습하고 컴퓨터의 발달, 무선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의 인지능까지도 컴퓨터가 대신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것이 뭐냐면 다양한 정보를 갖다 수집을 하는 겁니다. 무선 인터넷에 의해서 예전에는 데이터를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문이 하나 났다 그러면 그 소문 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만 있냐면, 예전에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 숫자로 된 정형화된 숫자였다면 지금은 그냥 이모티콘 이런 걸로도
데이터를 갖다가 모집을 하는 겁니다.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가 수집되고 컴퓨터가 또 엄청 빨라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양자 컴퓨터 뭐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빨라지는 거는 데이터 분석을 빨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뭐 하루 이틀 걸릴 게 지금은 몇 초 만에 컴퓨터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학습의 이론의 발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계학습이라는 말이 이 머신러닝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머신러닝이라는 말은 기계가 학습을 하는 겁니다.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건 인터넷을 활용하세요. 인터넷 기계가 학습을 한다는 말은 이겁니다. 누구예요? 뭐라고요?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는데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건 잘했습니다. 또 기계가 직접 하는 것. 강인공지능이라는 말은 다시 강인공지능하고 약인공지능의 차이는 자의식이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강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직접 하는 거.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지금 많은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대두되고 있는 학문 분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막 넣죠. 데이터를 넣어주면 데이터가 어떤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데이터. 근데 그 데이터를 찾아내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인공지능이에요.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넣어주면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게 만드는 것이 사람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냥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찾아낼 것인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패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패턴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많이 넣어요. 여기에 이제 조금 있으면 뒤에 나오니까 뒤에 같이 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분석하고 기계학습 그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AI가 강지능이 되는데 이게 분석을 다 해가지고 계속 러닝을 하게 만들면서 자의식을 가지게 만든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뒤에 가 있어가지고 데이터 분석부터 잠깐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잠깐만. 이거부터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거부터. 자,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기계가 학습을 시켜서 규칙을 발견하게 만드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패턴이라는 말을 씁니다. 패턴을 만들고 많은 정보, 예를 들어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정보만 있는 게 아니고 쓰레기 같은 정보도 많아요. 그 중에서 보석을 캐내는 거, 보석을 캐내는 거를 뭐라고 합니까? 마이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마이닝이 기계학습 중에 하나의 툴을 갖다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알고리즘을 짜는 그 모든 것들이 수학적인 모델링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이 모델링은 지금 많은 데서 개발이 되어 있어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계학습의 데이터 마이닝 예시가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수능 점수 예측, 대학 학교 합격 여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성적 넣고 그 다음에 출수열, 학습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인풋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컴퓨터들이 쭉 보고 두 분류로 딱 나눕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두 분류로 나눕니다. 두 분류를 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보는 거죠. 한 부류를 보면 대학 합격한 학생들, 한 부류를 보면 대학을 불합격한 학생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식도 있습니다. 데이터를 합격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쭉 넣고 데이터를 불합격 학생들의 데이터를 쭉 넣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집어넣어요. 그 중에서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가를 데이터 마이닝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고 어떤 학생들이 주로 대학에 합격했는지, 어떤 학생들이 불합격했는지를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생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격할는지 안 할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거 이제 제가 하는 분야는 그겁니다. 암 환자하고 암 환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찾아내는 분류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암 환자가 되는지, 어떤 사람들이 암 환자가 안 되는지 그러한 데이터를 갖다가 집어넣어서 찾아내는 거라든지 또는 데이터를 전부 다 집어넣고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서 이렇게 군집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군집화를 시켜서 A라는 거는 어떠한 1기 암 환자, B라는 집단은 2기 암 환자, C라는 집단은 3기 암 환자. 근데 그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이런 거 찾아내는 게 데이터 마이닝이고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 기계가 그러한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계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걸 넣어주면 테스트를 하면 이제 그 기계가 학습한 거에 대해서 그 똑같은 패턴에 해당되는 아웃풋을 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너무 제가 아니 표정을 보니까 데이터를 넣으면 이렇게 데이터가 분집화를 이렇게 이룹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데이터는 어떤 게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비정형화된 데이터도 많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라고 하면 엑셀 파일 생각하면 됩니다. 엑셀 파일에 환자가 딱 있거든요. 환자가 1번부터 2번, 3번 이렇게 쭉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 이 유전자들이 어떤 패턴에 따라서 여기에 속하는지 한 3, 4 이렇게 군집화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들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내면 A라는 환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B라는 환자들은, 그러니까 2기의 환자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걸 이제 찾아내는 거죠. 이걸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러스터링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기계 학습을 통해서 하는 게 지금 여기 질병 진단 같은 것들. 범죄 예측도 그런 거죠. 공통점을 찾아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비슷비슷한 거 요인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내는데 어떤 요인을 가지고 공통점을 찾아낼 것인가? 이제 그걸 찾아내는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그렇게 찾아내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계학습이 데이터 마이닝인데 그 속에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AI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해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학습을 시켜서 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까 조금 하다가 못한 거를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의 사례를 보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자, 이거 혹시 뭔지 본 적이 있으신지? 이게 뭡니까? 퀴즈쇼. 이거 조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 이름이 왓슨. 잘합니다. 자, 이게 인공지능이 지금, 이게 2011년도에 제프리 쇼죠. 그래서 이게 왜 이게 유명한가 하면 인간과 인공지능, 컴퓨터와의 대결이었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인간이 졌다는 거. 그리고 많은 데이터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세돌과 알파고. 이때도 이세돌이 졌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에서 할 때는 딥러닝을 사용했었죠. 딥러닝이라는 말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언닉층이 있습니다. 언닉층이 있어서 인공신경망이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뉴런하고 똑같은 형태의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다 하기는 힘드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인공신경망이라고 찾아보면은 아마 어디든지 나와 있을 테니까 이제 그런 걸 사용해서 한 겁니다. 딥러닝을 사용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제 성공한 사례들 데이터 마이닝 처음 나왔을 때 많이 사용했던 게 이제 올빼미 버스, 뭐 데이터를 많이 모아가지고 요렇게 힘든 사람들이 없는 거 대신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 쪽에 밤 늦게 버스 노선을 옮기는 데이터를 모아서 이건 분석을 한 겁니다. 이거는 많은 그러한 데이터 분석이 머신러닝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데이터 분석해서 사람들 많은 쪽으로 보낸 거죠. 예측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마이닝에는 많은 쪽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거 사람을 돕는 인공지능 뭐 큐어봇 지금은 이거보다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는 로봇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왓슨은 지금 암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암 치료에 지금 가천에 들어와서 290조 의학서널과 뭐 200건의 의학서적하고 1200만 페이지 전문 자료들을 해서 10초 만에 대장암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될지 추측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이거 10초에 환자를 갖다가 추측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오류가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거는 MIT에서 했는데 요 지금 아기가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아기가 이를 닦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여러 번 뉴런을 갖다가 인공신경網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 치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는 이를 닦는 아기를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이 얘기하기를 그릇을 닦는다, 그릇을 씻는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MIT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에서 이런 오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왓슨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그 영웅의 이름을 딴 가장 큰 에어포트 공항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의 그 전투지의 이름을 딴 두 번째로 큰 공항이 있는 미국 도시가 어디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미국 도시. 혹시 어딘지 압니까? 시카고. 가서 했으면 아마 점수를 받았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보면 US cities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 도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큰 카테고리가 뭐냐면 미국 도시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다른 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지금 잠깐 보면 지금 지금 이거 인공지능 왓슨이 훨씬 더 지금 점수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왓슨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면 Yes, and the wager, doing almost everything you can. $5,000 takes you up to 시카고랑 둘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왓슨은 the final was 36,681, and the response was, what is Toronto? 토론토는 어디에 있는 도시입니까? 캐나다에 있는 도시입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한테 물어봤으면 인간한테 얘기를 하면 미국에 있는 도시 중에서 뭐 이러이러한 도시가 어딥니까 하면 대답을 하더라도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 뉴욕을 얘기를 하겠죠. 뜬금없는 토론토, 캐나다에 있는 도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근데 이런 오류가 있다는 것은 너무 뜬금없는 오류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1초에 수억 페이지를 갖다가 수억 페이지를 읽고 정보를 갖다가 분석을 하는 이 왓슨이 이런 그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만 잠깐만 보고 Hi, Sophia. How are you? Hi there. Everything is going extremely well. Do you like talking with me? Yes, talking to people is my primary function. 뭐 자기 프라이머리 펑션이라고 기능이라고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을 What 하죠. about people?
Sophia is capable of natural facial expressions. 어떤 걸 할 수 She has 있는지에 cameras 대해서 in 쭉 her 설명을 eyes, 하고 있습니다. and 여기도 algorithms 하고 which allow her to see faces, so she can make eye contact with you. 사람들하고도 아이 컨택도 할 수 있고 눈도 마주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Your face. So this will allow her to get smarter over time. Her goal is that she will be as conscious, creative, and capable as any human. In the future, I hope to do things such as go to school, study, 학교도 가고 make art, 싶고 start a 뭐 business. 비즈니스도 하고 싶고 그런 얘기를 쭉 하고 있죠. But I'm not considered a legal person and cannot yet do these things. I do believe that there will be a time where robots are indistinguishable from humans. My preference is to make them always look a little bit like robots. So 자, 그래서 they will help us put the groceries away. I think that the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evolve to the point where they will truly be our friends. 이제 Do 마지막입니다. you 한번 want to 들어보세요.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금방? I 디스트로이 will destroy humans. No.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인류를 갖다 파괴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디스트로이 휴먼이 인류를 파괴하겠냐 물어본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근데 얼굴색 하나 안 변하죠. 그렇게 얼굴을 아이 컨택을 할 수 있고 사람을 도울 수도 있고 어쩌고 뭐 인류한테 엄청나게 Do you want to destroy humans? Please say no. Okay, I will destroy humans. 라고 No, I take 얘기합니다. it back. 자, 힘을 갖다 그렇게 길러주고 자의식까지 가지게 되는 인공지능이 만약에 이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노먼이라는 사이코패스를 얘기를 합니다. 자, 노먼한테 이런 그림을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그림이 어떤 그림 같이 보입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이 둘이서 마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이코패스가 이 노먼이라는 사이코패스 인공지능은 얘기하기를 사람이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 했지만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것만 계속해서 입력을 시킨 거죠. 데이터를 갖다가 안 좋은 데이터를 계속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니까 그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도 TV에서 보면 인공지능하고 지금도 지금 하고 있는 드라마가 인공지능과 뭐 사랑을 나누는 뭐 로봇과 사랑을 나누는 뭐 그런 드라마가 나오는데 그래서 캐시 오닐이라는 사람이 수학적 알고리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컴퓨터가 정해주는 거에 어쩌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게 올바른 일일까요? 그게 공정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천 개의 1초에 수억 개 10초 만에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진료해야 되는지 그런 걸 해내는 왓슨이 아까처럼 그런 오류를 지금 뭐 오류를 고쳤지만 많이 고치고 있는 중이지만 그러한 오류를 범한다면 우리가 그걸 얼만큼 신뢰를 해야 될 건지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모형은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보다 공정하며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도모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데이터는 프로그램은 하나만 딱 잘못하면 엄청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인종에서 여자를 배제, 만약에 여자를 갖다가 1 해서 if 1이 i가 1이 아닐 경우에만 if i가 1이면 돌아가라 다시 처음으로 이렇게 하면 여자들은 싹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기업, 사회에 도입된 데이터 기반의 알고리즘 모형은 인종차별, 빈부격차, 지역차별 등 인간의 편견과 차별 오만을 포도화해 불평등을 확대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다. 코드만 하면은 싹 다 없어지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적 알고리즘을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학자가 수학적 알고리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은 그래서 인공지능이 전부 다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지만 그 밑바탕에 있는 게 수학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하고 모든 게 다 믿더라도 컴퓨터에 완전 신뢰는 하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인지를 시키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 신뢰를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빅데이터나 또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다면 수학을 갖다가 등한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수학은 밑바탕에 붙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하는 것도 컴퓨터를 움직이는 것도 벡터, 기하, 그 다음에 선형, 대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보여주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걸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약물 재배치를 하는 겁니다. 약물 재배치라는 거는 기존에 존재하는 약물을 다른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아스피린 같은 경우입니다. 아스피린은 옛날에 진통제로 사용되는데 요새는 심혈관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약물의 재배치, 리포지셔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사용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에서 15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수억에서 수십억 달러가 소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상용화 된다는 말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아직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에 대체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은 부작용이 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에 훨씬 더 이롭다는 것이죠. 또 시간과 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할 수 있어서 요즘 가장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드러그 리포지셔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모델링은 다음과 같이 이러한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의 서로 어떻게 요 두 개를 갖다가 연관을 지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수학적 모델링에 의해서 연관이 되는 것들입니다. 자, 뭐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약하고의 사이의 관계, 약하고 질병하고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드러그하고 또 뭐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부 다 수학적 모델링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데이터를 얘기를 합니다. 마치 반도체처럼 생겼지만 이 안에 있는 전부 다 데이터들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데이터들을 다 해가지고 어떻게 연관을 지을 것인가, 이제 그거를 갖다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뭘 가지고 연관을 지을 것인가 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떨 때 최적화가 될 것인가 그런 것들도 전부 수학적으로 알고리즘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연관성을 지어서 결과적으로 이 드러그가 다른 드러그에도 연관성이 있더라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보면 스티치라는 건데, 자 이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두 개가 지금 다른 드러그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작용한 유전자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갖다 연관을 지어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드러그가 이 약물이 뭐 췌장암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나와 있었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어떤 시스테미컬하게 여기 유방암에도 이 약물이 재배치가 될까,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약물이 여기에 갑자기 가더라 이렇게는 안 되죠. 어떤 유전자를 거쳐서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연관을 지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바로 상용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밝혀서 주면 이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아까 10년에서 15년 걸리는 거를 한 3년에서 한 5년 이렇게 계속해서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해서 사용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 그 많은 약물과 그 많은 질병에 어떻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그렇게 캔디데이트, 후보자들을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수학이 과거에 인류가 인류가 탄생하면서부터 쭉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수학이 아주 가까이 있음에도 너무 멀리 있는, 단지 수학이 진리 그 자체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때도 있었어요. 진리 그 자체로 본 때도 있었는데, 하지만 수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더라도 많은 곳에 활용되고 응용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더 많이 활용되고 더 많이 응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뭐 천문학,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뭐 공학 사용이 안 되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학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물론 수학자가 아니고 다른 분야일지라도 수학은 동안시하면은 안 됩니다. 수학을 만약에 하게 되면 아무리 인문 쪽이라도 수학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의력에 플러스 알파가 크게 됩니다. 제가 옆에서 본 결과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창의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어려운 수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은데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수학이 점점 어려워지면 이제 수학을 갖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수학은 쉬운 것부터 계속해서 그 논리와 개념을 계속 잡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있더라도 항상 최고가 될 것이라고 저는 감히 장담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